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행정감사에서 서울시 복지재단이 임직원들에게 규정을 어기고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이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관련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성과급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의 성과상여금 반영 규정에는 근무 성적 평정 중 실적 평가 점수만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 복지재단 직원들이 성과급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무 성적 평정 점수가 없으면 성과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재단의 직원 근무 평정 내규 제2조 2항에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무 성적 평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복지재단은 6개월 미만인 직원들이 평정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도 내부 규정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입니다. 평정을 할 수 없을 때는요, 아무리 해도 이거를 줄 수가 없어요. 평정 대상이 안 되는데, 그러면 입사했다고 바로 줘요? 그 사람이 어떤 걸 했는데요? 재정 상황이 간단치 않은데 규정이 설령 그렇더라도 일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에 대해 서울시 복지재단은 내부 규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지급한 것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정식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한편 서울시 복지재단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서울시 12개 출연기관 중 보령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요즘 감기 환자들 많죠. 그런데 기침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감기가 아닌 폐렴일 수 있습니다. 이 폐렴은 최근 5년 동안 70세 이상에서 45%나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김지환 기자입니다. 점점 심해지는 기침, 끓어오르는 가래, 고열, 감기의 증상이면서 폐렴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1, 2주 이상 지속되면 폐렴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폐렴을 감기로 오인해 병을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입니다. 기침을 많이 해서 동네 의원에 가서 약을 지어가 처방을 받아서 한 1년 동안 먹었을 거예요. 이들 계속 기침이 나서. 폐렴은 증가세인데 특히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최근 5년간 약 45% 급증했습니다. 노인들은 당뇨,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아 폐렴에 걸리면 폐혈증, 호흡곤란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폐렴이 무서운 건 노년층에게는 기침, 고열, 가래와 같은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면역력이 심하게 떨어지면 세균을 밖으로 쫓아내기 위한 기침, 가래 같은 증상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경우 그런 증상이 없이 갑자기 이유 없이 식욕이 감소한다거나 무기력해진다거나 또는 의식이 오락가락 혼미해진다 그러면 이게 폐렴의 증상이 아닌지 하고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노인이 의식 혼미나 기력이 떨어지거나 식욕 감퇴가 있을 경우에 폐렴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혹시 치매가 오지 않았나, 풍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65세 이상인 경우 폐렴을 예방하려면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고 평소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환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야당과의 연합정치에 연정을 시작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통합부지사에 이기우 전 국회의원을 추천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지방정부 최초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 추진한 야당과의 연합정치인 연정이 본격 궤도에 올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 몫인 사회통합부지사에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기우 전 의원을 결정했습니다. 남 지사는 이번 연정을 위해 앞으로 여야 도의원들과 상생의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게 당연하고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여기 계신 여기 의장님, 대표님들, 의원님들과 함께 손잡고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몸담게 된 거를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 의원님들 그다음에 집행부의 고견을 두루 반영해서 경기도의 연정이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편 사회통합부지사는 보건복지국을 비롯해 환경국, 여성가족국, 대외협력 담당관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 의료원 등 6개 산하기관장의 인사추천권도 갖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여야의 연정이 무상급식 지원 문제와 인사청문회 등 정치적 쟁점 상황이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올해 1월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25년 후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월 소득액에 월 보험료율 9%를 매겨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라도 소득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 안에서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금 수령액 수준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생애 평균 소득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가입 기간을 늘려 실제 소득 대체율이 목표 소득 대체율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평균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고용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25세에서 54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출산과 육아기를 기점으로 하락하는 M자형 생애주기 패턴 때문이라며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에 대해서는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령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 확대와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16학년도부터 서울 시내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이 줄어들고 내년부터는 시내 공립유치원의 행정 업무를 전담할 교무행정 실무사가 배치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6년부터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을 지금보다 2명씩 줄여 만 3세 유아는 16명 이하, 만 4세는 22명 이하, 만 5세는 26명 이하로 조정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시내 공립유치원 중 공립학교 병설유치원 15곳에 교무행정 실무사를 시범 배치해 누리과정 학비 지원 업무 등 각종 행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안전지킴이 운동본부가 음악회를 통해 안전 문화를 전파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청소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무대로 꾸며졌다는데요. 박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청소년의 일탈 방지와 안전문화 정착에 이바지해온 안전지킴이 운동본부가 포항 창포중학교 목련관에서 2014 창포축제 및 제4회 212 새마을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안전지킴이 운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고 우리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 교육 공동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문화운동으로 성화 발전되고 있습니다. 개방, 공유, 소통, 협업을 이루어서 민간군이 다 같이 뜻을 합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활동을 전개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포항 색소폰 오케스트라에서 추억의 영화 OST, 신명가요 등을 연주해 깊어가는 가을밤의 낭만을 선사했습니다. 학생들이 1년 동안 자신의 꿈과 끼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 것을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발표회 장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축제를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이 소통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창포중학교 학생들도 노래와 댄스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안전지킴이 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음악회를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며 나아가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NGO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내년부터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 안전처 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고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기의 총심의기간이 종전보다 최소 12개월 단축돼 환자는 의료기술 혜택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의료기기 업계는 제품을 조기에 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췄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을 12월 12일까지 받습니다. 근로지원인은 일일 최대 8시간 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 등을 지원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본인 부담금은 이용시간당 300원 수준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이 2015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북 지역 장애인 기업을 지원할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충북지역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들어선 센터는 326제곱미터 규모로 창업 보육실 8개, 회의실 등을 갖췄고 도내 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과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제11회 반딧불이 예술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용인 문화예술원에서 열립니다.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인 반딧불이의 이번 축제는 다양한 공예 작품 전시와 풍물과 무용, 합창 연극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집니다. 무상복지를 둘러싼 갈등이 아직 봉합의 가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여와야 정치권과 정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앞으로도 한동안은 더 부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린이집 보육료가 중단됨으로 인해 아이를 못 맡기는 사태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보육재정 중단 위기는 정부의 재정 파탄으로 인한 지불불능 때문이 아니라 정부 기관 간 역할 분담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빚어진 일시적 경색 혹은 마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누리과정 예산 파동은 기초공사를 보강하지 않은 채 마구 개축한 집처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벌어진 일입니다.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보육예산 확대에다 올해는 기초연금까지 정말 몇 년 사이에 많은 대형 복지 예산이 차례로 얹히는데 그 하중을 견딜 세수 기반이나 정부 간 역할 분담선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제일 약한 고리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제 사정이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형편이 이러하니 이참에 우리는 반드시 늘려야 할 복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지 예산들 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정밀하게 숙고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세수 확대 방안은 물론 현재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라도 재검토해서 불효불급한 것은 배제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복지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나라 복지는 앞으로 꾸준히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아동이 있는 가족을 위한 예산은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의 미래는 세입자원을 산출할 인재를 길러내는 데 달려있다는 점에서 당장의 재정 건전성도 문제지만 미래의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는 일이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한 컷입니다. 타요버스, 라바 지하철에 이어 뽀로로 택시가 나왔습니다.
뽀로로 택시는 그동안의 승차 거부, 난폭 운전 등 택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에게 즐거움을 전하기 위함이라는데요. 뽀로로 캐릭터가 그려진 택시를 보며 즐거워할 시민들과 아이들의 모습,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뽀로로가 그려진 택시, 생각만 해도 미소를 띠게 하는데요. 동심 가득한 캐릭터 택시가 바쁜 사회에 잠시나마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쉼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